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부 상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부 상소가 뭐죠? 예,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재, 다시 말하면 경합범일 경우에 따로따로 형을 선고할 수가 있죠. 물론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개의 경합범 사건에서 일부에 대해서 예컨대 유죄하고 일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할 때 만약에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소하고 싶을 거고 반면에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소하고 싶겠죠. 이럴 때 인정되는 것이 바로 일부 상소입니다. 반면에 일죄에 대해서 일부 상소할 수 있을까?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판결 중에 일부를 나누어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상소 이후에 일부에 대해서 상소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 전부가 상소심으로 2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전제에서 한번 보시죠. 자, 1번.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4번이 옳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 볼까요? 면허 없이 주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사건이죠. 이런 건 뭐죠? 상상적 경합이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즉 음주운전이자 동시에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한 죄는 무죄, 즉 음주운전에 대해서나 또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하나는 무죄, 또 다른 유죄가 선고됐다면 그중에서 범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은 상고심의 판단 범위에서 벗어난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다면 따져보게 되면은 실제법상으로 보게 되면 수재로 볼 여지가 있죠. 근데 소원법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범죄가 되는 거죠. 일죄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고심의 심판 범위 내에서 벗어난다 라고 한 요 대목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상상적 경합이고 2번 주간의 주거 침입 후 절도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주거 침입죄는 유죄, 절도죄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여기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상고한 경우 검사의 상고가 유의있으면 피고인에게 한 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유죄 부분까지 파기해서 환송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주거침입 절도죄하고 주거침입죄하고 그다음에 절도죄가 요거는 그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소기한이 도과하게 되면 확정되겠죠. 확정된 걸 어떻게 또다시 심리하겠습니까?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는. 따라서 직권으로 유죄 부분까지 파악해서 환송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이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의 유죄만 인정하면서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죄의 무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법은 항소심의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부터 이상하네요.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라도 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일죄라고요, 일죄. 그죠? 네, 일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죄, 하나의 범죄 중에서, 범죄 사실 중에서 결과적으로 일부만 인정해 준 겁니다. 따라서, 비록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기소했지만은 실제로는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검사가 이러이러한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주문에서는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고 그 유죄 판결 이후에서는 유죄 이유를 적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죠. 따라서 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법원이 필로폰 매매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필로폰 가액을 추정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취하지 아니한 부분만 불복 대상으로 상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도 상소 효력이 미쳐서 2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추징이니까 어떻게 꼬리만 이렇게 상소한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일죄잖아요. 그런데 이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소 불가 원칙이 적용되어서 일부에 대한 상소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부 상소가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즉 그 사건 전부에 대해서 항소심으로 2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도 상소의 효력이 미쳐서 함께 2심된다. 즉 확정되지 않고 상소심으로 넘어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판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일죄냐 아니면 수죄냐 이런 것들을 구별해 가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2번 상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제1심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이건 1번부터 볼까요? 아예 그러면? 단순 일죄의 관계, 이건 하나의 일죄란 얘기죠.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해도 항소심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이거 일죄니까요. 그죠? 일죄니까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그 전체적으로 그 단순 일죄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 즉 확정이 차단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눠진다면은, 예, 그것은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겠죠.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 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역시 포괄적 일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확정이 차단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3번 제1심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의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었다면 무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자, 이거는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 경우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죠. 그런데 무죄 부분까지도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무죄 부분도 파기해서 유죄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예. 그럼 피고인만이 상소했으니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립변경 음료칙이 적용되거든요. 예.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만약에 무죄 부분도 심판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점이 틀린 거죠. 경합범죄 일부에 대해서 무죄, 일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 기소된 사건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품이라 할 것이므로, 왜죠? 이거는 경합범위니까 수재잖아요. 그죠?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는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밖에 없다. 똑 떨어지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봤던 지문이죠. 몰수 추징, 이것도 부가형이지 않습니까? 따라 적법한 상소로 다뤄야 하므로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 범위인 몰수 추징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부가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전부에 대해서 항소심으로 이심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경합범으로 공소적인 사실에 대해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 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 그렇죠.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왜 그렇죠? 이거는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 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일죄니까. 포괄 일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소했을 뿐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상소심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판단할 수 없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 부분까지 무죄 부분까지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심리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일부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2번이죠. 징역형과 몰수형 중 몰수형에 대하여 일부 상소가 허용된다. 앞서 그건 일부 상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몰수형에 대해서 상소했다 하더라도 그 전부가 2심 된다라 그랬죠. 그건 일부 상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부 상소는 나머지는 1심에서 확정시키고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전부가 2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허용된다가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그 얘기죠.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그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처음에는 경합범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상적 경합범이었다 이거죠. 상상적 경합이었다면은 상소를 제기한 부분이 그 중에 있다면 나머지 부분도 2심이 되는 거니까 확정이 차단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역시 같은 맥락이죠. 단순 일죄의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 일죄이기 때문에 그 사건 전부가 2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요. 자,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전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한 것이다. 적어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원래 불이익 변경 금전칙은 상소권이라고 했으니까 상소심에서 문제되는 거죠. 상소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불복 절차죠. 그래서 그 원심 판결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통상의 불복 절차를 우리가 상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소. 그래서 이런 상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 상소를 제기해 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금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뭐라 그럴까, 믿져야 본전이라고 좀, 뭐가 되나? 이건 좀 무슨, 시장에서도 돌아다니는 말 같은데, 어쨌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상소 제기하기가 용이해지죠?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불이익 변경 금전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요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어디 볼까요? 사실 불이익 변경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렇게 판단 자체가 용이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벌금형이 1심보다 감경되었어요.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기간이 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봐야 한다. 자, 예컨대 벌금이 예컨대 2천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심보다 더 길어졌다. 노역장 유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노역장 유치시켰는데 그 기간은 더 길었다는 거죠. 이 노역장 유치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새로 추가됐다면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은 이 경우에 보게 되면은 주형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감경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이 불이익 변경 금전칙의 적용 범위예요. 즉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는 거죠. 이건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용이 없는 거예요. 예,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정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겠다. 그러니까 이건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그런데 상고를 제기하니 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단 말이죠. 그럴 때 파기 환송을 받은 법원에서 2년보다 더 징역 2년보다 더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상소를 제기해서 상고법원에서 파기했을 때 다시 본래형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불이익 변경 원칙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만약에 파기 환송됐을 때는 적용 없다라고 한다면 파기 환송되지 않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했다면 적용이 있는 거예요. 않는다가 틀린 거고. 자, 1번은 개념이고, 예,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때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는 상소는 아니에요. 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기 때문에 이 약식 명령을 담당한 법원하고 정식재판 1심이 신급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상급법원이 아니라서 상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정식재판 절차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게 되죠.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잘 보세요. 이건 선고유예입니다.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했다. 이게 원래 주형은 뭐죠? 주형은 징역형인데 그게 선고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이걸 벌금형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징역형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선고유예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징역형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예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금형은 뭐죠? 이거를 이것이 확정되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것을 불이익 변경으로 봤어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4번이 정답입니다. 불이익 변경 원칙은 상소 사건을 그 대선함으로 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이것도 즉결 심판과 정식재판 청구는 상소는 아니지만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틀린 거고. 자, 재심 사건에서 적용이 되고요. 자, 2번은 개념이 되겠고요. 피고인만이 상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기 환송되었을 때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피고인만이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기 앞서 봤던 거죠. 이건 아니므로가 틀렸네요. 그렇고 검사가 상고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 상소했다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고요. 재심에서도 적용이 있는 거고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도 적용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이 정답인데요. 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검사만이 이때는 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항소심이 제1심이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법이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서 검사만이 항소했지만 이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나름대로의 양형 기준을 적용해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를 내렸는데 피고인면에 항소했으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이 되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심에서는 6월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8월에 예, 집행유예가 가미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지금 살아야 되는 거고 이건 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1심형보다 중함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 구별이 어렵단 말이죠.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집행유예를 고려해 본다면 이거는 뭐 중화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요. 그러면 8월의 형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이건 실형이고 이거는 집행유예니까 가벼운 것이 아니냐? 가볍지만 얘가 취소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얘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대하여 1심에서 뭐죠? 징역의 집행유예인데 그 징역형의 형기를 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예. (2심에서)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예, 요 징역형을 단축했단 말이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요거를 단축했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이냐 이거죠.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앞서와 좀 달리 집행유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집행유예라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없기 때문에 비록 기간이 단축됐다 하더라도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따라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예, 추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죠. 불이익 변경시 적용이 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1심보다 피고인이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오셔서 1번 판례에 따를 때 상소 시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 이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왜요? 예, 소송 비용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없죠. 예, 추징은 형벌이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예, 요거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부정기형과 정기형이 있는데요. 그때 경중을 가릴 때는요. 부정기형의 최단기형, 최소한 이러한 형은 선고받을 테니까 나올 테니까요.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단기형. 부정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할 때 부정기형은 최장기간이 아니라 최단기형과 비교한다. 이건 당연히 하죠. 피고인이 많이 상소한 경우나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몰수가 새로 부과됐다면 불이익 변경이죠. 예, 징역형의 형기가 줄어들었다면 이거는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징역형의 선고유예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선고한 거, 예, 앞서 얘기했던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고, 벌금액은 같지만 환영 유치 기간이 예, 더 길어졌다면 역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건 뭐 어렵지가 않았네요. 자, 다음 문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일체의 중환형이 아니라 원심 판결보다 중환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체라는 것이 틀렸네요. 예, 여기 틀렸죠? 환송받은 법원은 종전의 원판결보다 무고형을 선고할 수 없어요. 예. 이거죠, 당연히. 징역형은 똑같은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예,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위반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붙었는데요. 이거를 벌금형으로, 그죠? 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붙은 것을 벌금형으로. 아까 징역에 집행유예 붙은 것을 징역형의 기간을 단축해도 뭐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그랬죠. 근데 요 내용을 모르요. 벌금형으로 변경한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따져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었는데 얘를 벌금형으로 이거죠. 얘를 그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을 취소된다라고 보게 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니 얘는 가벼운 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몰수 추진과 미결구금 산입인데 1번 자, 가장 옳은 것은 뭘까 이겁니다. 자, 재심사건은 상수사건 아니죠. 네. 근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별도의 규정이 있다. 자, 2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벌금형인데요. 예, 벌금형이 예, 벌금형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것이 예, 왜 감경됐어요. 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은 길어졌다면 이때 불이익 변경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주형을 비교해 보게 되면 당연히 뭐죠? 얘가 강요됐으니까 이건 소위 말해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5억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징역 1년, 2년에서 1년 줄어들었어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간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추징액이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났어요. 예, 이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징역형도 2년에서 1년이나 줄지 않았습니까? 네. 비록 추징액은 좀 늘었지만 주형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형이 감소했기 때문에요.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에 별건 확정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감 중이었으므로 자 4번이요.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확정 판결 집행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미결부 일수가 전혀 없었음에도 착오로 본영에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 경정을 통해서 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명백한 오기니까 경정을 통해서 시험하면 되는 거죠. 이걸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건데요. 요거는 1번입니다. 앞서 봤던 내용과 동일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징역형이 2년에서 1년으로 내려왔죠.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판 청구한 사건에서도 무고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다 저축되는 거죠. 예, 판결 전 구금일수 산입을 1심 판결보다 줄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형이 늘어난 거죠. 따라서 4번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소로 보죠. 자, 항소에서 항소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상소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상소를 했을 때 상소의 필요성, 즉 상소라고 하는 것이 통상의 불복 절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불복을 통해서 불리한 재판을 시정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상소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물론 검사는 다른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는 상소의 이익이 없죠. 자, 여기서는 항소 이유나 상고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결국 1심 판결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문과 이유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판단을 전제로 해서 주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과 법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소를 제기하고, 그래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2심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은 소송이라 통지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항소 이유서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해 답변서를 받고, 그 다음에 심리에서 판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에는 만약에 1심 판결, 즉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거나 아니면 환송하거나 아니면 이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유가 없다면 항소를 기하하겠죠. 예. 다만 이제 그 이유서에는 요 사실 판단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법률 판단에 대한 부분이 모두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항소심, 여기서 2심이니까 여기서부터 항소심이 되겠습니다만, 이 항소심도 사실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이 판결에서 상고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주문도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텐데, 역시 똑같이 사실 부분과 법률 부분의 판단이 나눠지겠습니다만, 이 대법원은요 원칙적으로 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상고 이유로 잡아주지 않죠. 물론 예외적으로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는 대법원 법령 위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대법원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걸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고법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어 왔고요. 물론 활발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학계에서 더 많이 논의를 하죠. 그죠? 사실 우리는 그 대법원이 그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만 다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심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힘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각 고등법원의 상고 심을 담당하는 법원, 상고부를 두어서 재판을 대법원으로 다 몰리는 그런 사건을 좀 나눠놓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기본적인 절차, 내용상으로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 항소 이유서 제출과 관련된 송달, 그죠? 특히 국선 변호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1번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뭐냐? 이건 3번이 틀렸죠?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대적 항소 이유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판을 공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공정한 재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밀실 재판을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1번 항소법원의 항소인이 또는 변호인은 기록 송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2심이 되게 되면 송부할 거 아닙니까? 예. 2심이 되게 되면 항소인에게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록 접수가 됐다는 것을 통지할 거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죠. 예. 20일.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로 이것이 명백하다면 원심법원이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항소기각 뭐예요? 결정이죠. 항소기각 결정. 그러니까 원래는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원심법원에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했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면 원심법원이 항소와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항소법원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요 항소법원에서는 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에 도과해도 항소 기각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공소기각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원심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항소장의 항소 이유를 기재한 경우에 항소장 접수에 의하여 항소 이유서 제출의 효력도 발생하므로,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검사가 제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 이유란에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라고 기재하여도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검사죠. 검사가 항소를 한 건데 뭐라고 기재한 겁니까?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 그러니까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 어떤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이건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1번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하항수장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요 기간이, 예, 요렇게 된 기간이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아, 여기가 아니라 하항수장 받은 날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이게 14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심이 됐다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당사 항소인에게 그럼 항소인 20일 이내에 그러면 송달할 거고 피항소인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항소법원은 즉시 만약에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계약 판결하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이다. 요 항소장 제출할 수 있는 기간 7일이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이고, 예, 만약에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1번은 문제 안 되겠죠? 예. 하나 더 넘어갔습니까? 항소 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예, 당연히 요 항소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이죠. 20일 이내에, 예, 답변서는 10일 이내에, 예, 철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항소심의 기록이 송부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2심 되기 전까지 조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이거는 정답이, 예, 4번이 되겠습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판결 선고에 불복해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법원이 지방법원 항소로 되어 있다면, 원래 이럴 경우에는 합의부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등법원이 되는데, 지방법원 항소보다 이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1심 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자, 지금 이것의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기재했다고 해서 항소 기각 결정하게 되면 안 되겠죠. 예, 확인해 볼까요? 예, 뭐라고요? 정당한 관할권인 항소법원으로 송부하면 되는 거죠. 1심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낸다. 비약적 상고라고 하는 것은 1심에서 어디로 뛰는 거예요? 대법원으로 뛰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그건 효력이 없다는 거고요. 예, 항소 기간 중이다. 아직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보석, 집행유예 결정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1심 법원이, 원심 법원이 한다.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그리고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경우 최후의 항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아까 이게 14일이라고 하는 건 그거 얘기입니다.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위기를 기산한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노동법상 상소인 접수되면 며칠 이내에, 예, 14일. 자, 다음 중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부터 볼까요? 송달 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이나 접송지서 등의 송달 서류가
송달 명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마침 체포 또는 구속된다 그랬군요.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 시각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한다. 맞죠? 선후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따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7일) (14일) 맞고요. (20일) (10일) 맞고요. 예, 통지인데요. 소송이로 접수 통지를 한 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그렇다면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소송이로 접수가 되기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다면 그때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보셨고요. 그다음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